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보도에 대해서 한번 좀 총평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양이 많습니까? 지금 뭐 언론사에 따라서 그 보도의 방향이나 내용은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부정선거를 언급한 보도량 자체는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때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단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던가 뭐 그 측근들의 발언들이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계속 누적되면서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는 굉장히 흔해진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제 뭐 그 탄핵 공방을 둘러싸고 뭐 이제 그 부정선거 이야기가 곁들여지고 있으니까 네. 인용 보도를 하다 보니까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이제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 이 현상이네요. 양은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팩트 체크 형태로 사실 검증을 하는 보도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양을 비교했을 때 단순 인용 발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묻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질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우리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아무튼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고 그러면 보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서 정면으로 다루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검찰 수사, 법원 판결 이미 다 있었고 다 판명된 거니까 이것은 굳이 다시 검증할 이유가 없다. 무시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일리 있고요. 그 두 주장 모두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대 0의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고 저 역시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긴 선택하는데 네. 6대 4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아예 안 다루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뭐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지만 확산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예.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대 4 정도로 이거는 정면으로 다루는 게 맞다 쪽으로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 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게 지금 그 친이 쿠데타의 어떤 동기 설명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 동기를 본인이 직접 그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자체를 우리가 회피하고 축소한다 하여 네. 과연 뭐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예, 이거는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현 단계는. 그래서 이거는 정면으로 다루면서 꼼꼼하게 검증하고 팩트 체크하고 논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10대 0은 아니고 6대 4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어떤 논리로 주장하는지까지 이미 탄핵심판 변론에 윤 대통령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적극적인 사실 검증 같은 보도들이 필요한데 뭐 지금 뭐 6대 4 뭐 이렇게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저도 이게 어느 한쪽으로만 이뤄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검증 보도를 좀 적극적으로 하되 사실 단순 인용 보도 같은 것들은 양을 줄이면서 자제하는 것도 동시에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보도를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검증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 뭐 보도를 아예 안 하는 게 가능하냐 이걸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뭐 실시간으로 라이브 하는 거를 아예 못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6대 4라는 의미가 뭐 그 노 기자가 오해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설득력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예 다루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설득력도 있다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약간 마음의 추가 약간 기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시하는 어떤 보도는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무시하는 보도는 이건 이미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더 이상 이야기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번 전제를 한다면 기능적인 문제로 들어가요. 이미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그것 이상의 또 다른 어떤 검증이 언론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기능적인 측면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동어 반복이 불가피하죠. 예, 동어 반복이 불가피하더라도 그걸 다시 환기시키고 재확인한다는 차원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그런 환기와 재확인이 필요한 단계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검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러면 백지 상태에서 놓고 우리가 한번 그러면 전문적인 기법이나 전문가를 동원해서 한번 검증해 볼 게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던 사법적 검증을 다시 환기시키는 차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다 포함되겠죠. 뭐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기술적으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음모론을 제기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명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의심된다. 이렇기 때문에 의심된다. 그럼 그걸 하나하나 이제 격파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텐데 네. 그 격파하는 형태가 기존에 나온 어떤 판결문이나 기존에 확인된 거를 재확인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좋다 그럼 지금 한번 다시 들여다보자라는 백지 상태에서의 검증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하여튼 고민스럽긴 한데 필요하긴 해 보여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피합니까? 제가 사석에서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까지 그냥 아예 한번 그냥 투표함 지금 남아있지 않냐. 확 까버리면 어떨까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줬어요. 그런다고 정리될 것 같냐? 안 될 거다. 왜?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안 믿을 것이다. 그 말은 100% 맞는 게 그렇죠. 지금 전하 노 기자의 주장대로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정면으로 다루자 해도 끝끝내 그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안 믿을 거라는 거죠.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 여전히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조금 파장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약간 단순화한다면 검증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혹시라도 동요하고 있을지 모르는 이미 그러니까 확신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뭐야라고 약간 동요하는 사람들을 정리해주는 의미가 이제 그 검증 보도의 어떤 나름의 의미, 생산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측면도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믿지를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게 자꾸 입에서 입으로 자꾸 반복이 되고 보도가 되면 될수록 진짜 뭐가 있어서 저렇게 얘기가 계속되는 건가? 오히려 이런 오인을 심어줄 수도 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미 그 단계로 들어섰죠. 그러니까 지금 검증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뭐 선관위 제도를 한번 이렇게 뜯어서 이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뭐 뜯어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판단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음모론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그런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쪽과 그리고 부정선거는 뭐 합당하지 않은 음모론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을 놓고 봤을 때 언론 보도만 봤을 때는 오히려 전자가 양이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이해를 돕겠으면 가르마를 정확히 타줘야 되는 게 그래서 검증 보도라고 하는 게 사법적 검증에 대해서 환기시켜주는 보도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논점은 안 되고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제로 베이스로 놓고 그러면 다시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볼까 이걸로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둘이 섞여 있어서 좀 검증하다 보면 그 둘이 이렇게 구분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점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냐면 사법적 검증 이미 이루어졌던 사법적 검증을 넘어설 수 있는 내지 새로운 어떤 방법론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언론사가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기능적으로 이 점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언론사가 뭐 직접 뭐 투표함을 열 수도 없고 우리가 무슨 모의 투표를 다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는 기존에 나온 자료들을 잘 갈무리해가지고 정리하거나 혹은 선관위의 지금 입장 표명이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선관위의 입장 표명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가지고 그거를 좀 소개해 준다라거나 뭐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법적 검증에 대한 환기 보도. 오히려 무게는 이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노 기자가 얘기했듯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노 기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양적으로 너무나 전자가 훨씬 더 많다. 압도적으로. 그 이유는 다운표 저널리즘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발생 뉴스가 있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다 양적으로 소화해 버리니까 다 묻혀버리죠. 그러니까 검증 보도나 논평 보도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이건 뭐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해봤자 물론 대안은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논점이 첫 번째 이거고 이게 이제 이 논점이 나무라면 두 번째 논점은 숲이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지금 그 입길에 오르게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부정선거
검증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불붙어버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놓고 볼 때 설령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이유가 될 수 있느냐라고는 더 큰 틀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달려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짜나왔던 그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6대4 얘기한 게 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고민스럽게도 약간의 심리적 판단의 추가 좀 육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일 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이 다 4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우려들 때문에 터치하지 않는다 하여 지금 이것이 축소되고 잠잠해질 것이냐 그 판단인 거죠. 좀 동어반복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건 그 요즘에 뭐 학계에서도 소위 개소리를 언론이 써줘야 하느냐 뭐 이런 진단을 많이 하잖아요. 불신. 네, 그렇죠. 뭐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한 표현이 돌고 있는데, 근데 정말 언론이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이건 언론이 재생산을 해주고 확산시켜주면 안 되는 발언이다라고 정의를 한 상태에서 좀 이렇게 공통된 원칙을 가지고 보도를 한다거나 혹은 뭐 언론이 보도하는 것 외에 다른 창구들이 많지 않다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지금은 이미 언론사 뉴스보다 뭐 유튜브 콘텐츠를 더 많이 본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언론사 내부에서도 아무리 뭐 백난천날 뭐 저널리즘 원칙에 맞춰서 보도할 것들을 가려내자라고 한들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갔고 다만 아까 그 검증 보도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하자고 하셨잖아요. 이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방의 대상으로 올려서 검증을 하는 것과 이게 철저히 지금 이미 법정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보도하는 것에 차이는 있어야 될 거고 특히나 이제 비상 계엄 선포에 있어서 부정선거가 검증이 하나의 그 합당한 요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고 명확히 깔고 가야 되는 거죠. 언론이 보도를 할 때에는. 그 대통령이 참전하느냐 참전하지 않았느냐가 엄청 큰 변수죠.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사태 이전까지는 언론이 이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안 다뤘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여기 그냥 참전을 해버리니까 그 스피커의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뭐 피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굳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다시 첫 번째 논점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유일한 그 언론이 할 수 있는 방법론은 자, 사법적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사법적 검증에서 혹시 허점을 얻었는지, 그죠? 사법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거를 어떤 한번 추적 검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던 사법적 검증을 백지로 놓고 우리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해서 이걸 확률론 가지고 이론적으로 접근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언론이 설령 검증 본도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미 검증의 결과를 가지고 재검증을 해 들어가는 그래서 검증이 제대로 됐던 것인지를 검증하는 한다면 이 정도가 아마 성립될 수 있는 영역일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뭐 농담은 아닌 것 같고 그 아이디어일 것 같기도 한데 SNS에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 참관인 수를 확 늘리자 시민들 참여도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이 보게 하면 그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을 그러면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 스스로가 이제 체감하게 될 것이고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논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좀 우리 속담이긴 합니다만 거시기 보자면 이제 방귀가 잦으면 뭐가 된다고 그죠? 근데 이것이 어찌 본다면 내란이냐 아니냐, 계엄 선포가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가른 게 지금 핵심적인 저게 뭐냐면 그 논점인데 여기서 부정선거가 끼어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어떤 하나의 그 내란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요인인 것처럼 만약에 간주가 되어버린다. 이거는 왜곡이거든요. 그렇게 왜곡된 인식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죠. 그렇죠.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해버리면 결국은 어떤 이것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 버리는
과정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일조해버리는. 예. 그 위험성이 있죠. 그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 나쁜 프레임과 좋은 프레임이 항상 그런 뭐 동전의 그 양면같처럼 이렇게 있는 건데 아무튼 동어반복을 할 땐 피하고요. 전화할 땐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뭐 이게 내란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잖아요. 설령 부정선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내란을 일으키는 어떤 정당화의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건 우리 시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용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뜨거운 감자를 만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좀 철학이라면 뭐 유튜브니까 개똥 철학이라면 개똥 철학인데 저는 약간 언론이 노 기자 얘기했듯이 이제는 매체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다룬다고 안 다뤄질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시대가 그거야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언론이 뜨거운 감자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 뜨거운 감자가 더러운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뭐 맛있는 것이든 맛없는 것이든 간에 언론이 어찌됐건 그걸 용감하게 만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시대다. 그걸 용감하게 만지고 적절하게 만지고 아주 영리하게 만지면 되는 것이지 안 만질래라고 해서 뭐 해결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그게 우리가 일전에 뭐 유튜브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제가 기억하는 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검증 기능을 언론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아마 조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논점 하나만 더 짚어보죠.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야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적도 있어요. 여러 차례 있었죠. 뭐가 다르냐라는 또 그러니까 이런 또 그러니까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다르죠. 네. 네, 안 다르고 뭐 제가 먼저 얘기하자면 뭐 10년이 더 지난 얘기긴 하지만 뭐 방송인 김어준 씨라든가 혹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었고 그것이 뭐 오래전 일이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대통령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다시 환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오류 인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는 있죠. 네, 당연하죠. 네. 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선거에 대한 의혹이나 뭐 음모론 같은 것들이 공수가 뒤바뀌면서 제기가 됐던 거잖아요. 뭐 이번에 차이는 선거에서 이긴 쪽에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렇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시한 집권 여당에서 이거를 옹호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파괴력의 차이가 좀 있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음모론에 대해서 어떤 건 가능하고 뭐 어떤 거는 뭐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딱 가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이제 다만 이게 그럼 언론은 정말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음모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느냐는 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실 그 K값이라는 게 많이 화두가 됐던 거잖아요. 뭐 개표 부정 관련해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그 당시에 뭐 영화도 만들어지고 할 때 뭐 미디어 오늘을 비롯해서 다수의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매체들 같은 경우에 그냥 판단을 유보하고 이런 게 나온다라는 식으로 보도한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보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만 나중에 뭐 뉴스타파 비롯해서 여러 매체들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또 적극적으로 검증을 하면서 이게 설 자리가 없어진 게 됐는데 뭐 그 당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음모론은 뭐 성립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했던 게 조선일보였거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를 보면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조선일보도. 옹호를 한다기보다 물론 사설이나 뭐 이런 데에서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증폭시키는 데는 일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의혹의 공감 43%, 탄핵 반대 42%와 거의 일치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일일이 수개표 부정선거 시비 싹을 없앴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그 대만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 대만에서는 수개표를 완전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또 얼마 전에 KBS 사사건건의 송영석 앵커가 방송 진행하면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교묘하게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계속 살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건 정파적인 보도가 아닌가라는 질문도 해야죠. 이 말을 좀 받아서 얘기하면
2012년에 그렇게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 그 아주 박빙의 승부가 났고 그 이후에 진 쪽에서 즉 진보개혁 진영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음모론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뉴스타파의 꼼꼼한 취재로 인해서 사실상 그 진영 내에서는 기각됐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기각이 됐고 그 진보 진영 내에서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 이후에 생명력이나 설득력을 갖고 이렇게 유지돼 왔던 게 아닌데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기각됐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하여 일부 이제 극우 진영에서 다시 정반대의 진영에서 이제 살려낸 것이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흐름이라는 게 일단 있다. 그래서 사실 그 진보 개혁 진영에서 그런 음모론이 기각되었다 하여 당시의 문제 제기가 그럼 지금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당사자들이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이죠. 현 시점에서는. 그러나 이런 건 또 있죠. 어찌됐건 현재 발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더욱더 방점을 찍고 더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증해야 할 대상은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음모론들이다라는 거는 또 뭐 당연한 얘기고요. 예. 일단 그 현상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스피커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읊조리느냐의 차이가 결정적 차이죠. 예. 대통령이 나선 거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민주당 같은 일부 인사들은 그 부정선거 음모론에 등가 가세를 했을지 모르지만 당 차원에서는 안 했어요. 예. 시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검증이라고 당 차원 검증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거에서 선을 그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나타나는 양상은 오히려 정당이 또 거기 일정하게 발을 걸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난다. 모호하죠 지금 국민의힘. 이런 점에서 어떤 스피커의 차이에 출력의 차이에서 너무나 차이가 이제 많이 난다라는 점은 일단은 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지금 후문에 따르면 뭐 그 전에도 어떤 분이 저희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뇌리에 부정선거 의혹이 바뀌게 됐던 게 2012년 선거라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예. 그리고 그때 나왔던 부정선거 음모론 그게 입력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때 지금의 야권 진보 진영에서 나왔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른바 극우 버전으로 재탄생했다라는 어떤 표현도 성립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흐름을 보면 그렇고요. 근데 아무튼 아까 제가 좀 웃었는데 그 이긴 쪽에서 문제 제기한다는 건 진짜 다시 한번 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노 기자가 얘기해서 그러니까 진 쪽이 문제 제기하면 그나마 뭐 심정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억울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건 뭐 이긴 쪽에서 저렇게 하긴 뭐 지난해 총선 또 졌으니까. 예. 아니 0.73% 차이로밖에 이긴 거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더 크게 이겨야 되는. 불복이잖아요. 선거 불복이 차원에서 제기됐던 건데 네. 진 쪽에서. 근데 그렇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게 다 지금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중국에 껴있단 말이죠. 중국 혐오, 그러니까 그 옛 반공정서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중국 개입설, 뭐 중국 혐오 이런 건데. 선관위 체포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사실 그 선관위 체포 관련 보도를 한 매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실 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그러니까 극단적인 곳 중에서도 굉장히 치우쳐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매체였는데 그런 보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고 확산이 된 것 자체가 지금 현상을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좀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이제 민주당 얘기도 했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자면 모호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 굉장히 파이가 커진 그리고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일정 부분의 그 파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조기 대선이 지금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나 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이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배격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무언가 눈치 보고 애매모호하게 지금 태도를 보이는 형태. 그렇죠. 참 이거는 뭐 정당으로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 지점이죠.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서부터 반복되어 왔다라는 걸 짚어주는 건 필요한 거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굉장히 자명하잖아요. 이런 음모론 뿌리를 뽑아야 된다로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짚어보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관련 보도가 쏟아졌죠 최근에.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뭐 부정선거 인플루언서처럼 언론이 활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이분이 이미 좀 소위 말하는 뭐 극우 세력의 주장과 좀 결을 같이 하는 주장을 해왔던 분이거든요. 뭐 이승만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던 분이기도 하고 영화 건국정책 논란 당시에도 뭐 발언을 해서 기사가 됐던 분인데 지금 한국사 일타강사라는 키워드가 같이 결부되면서 이런 사람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외성이나 뭐 이런 거에 주목을 해서 보도가 계속 생산이 된 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아니, 과연 이런 그냥 개인의 주장을 이렇게 크게 확대시켜서 계속 보도를 이어가는 게 맞는지 질문을 하면 이건 답을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논쟁 방식 중에 권위에 호소하는 논쟁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그 저명한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의 이제 역 버전이 뭐냐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메신저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 말은 틀린 거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 버전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전한길 씨가 이야기를 했을까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전혀 성립이 안 되는데 예. 다만 지금 언론이 전한길 씨의 그런 발언들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이 한국사 유명 강사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는 형태로 보도한다기보다는 어찌됐건 대중들에게 주목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예, 연예인은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그 방송 활동도 왕성하게 했었고 그래서 그런 유명인이 저런 발언을 하니까 어찌됐건 주목도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도한다고 저는 봐요. 그게 그러니까 더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하고 이거에 대한 비판은 제가 또 별도로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전한길의 어떤 권위를 막 추종하고 인정하는 형태의 보도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제가 받는 느낌이고 예.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무책임한 따옴표 저널리즘, 따옴표 인용 보도가 여전한 거죠. 그리고 양이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네. 건강한 검증이나 논평 보도는 다 묻히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 전한길 보도가 전형적인 그 무책임한 따옴표 보도. 이번 내란 사태에서 우리가 수많은 쟁점들을 다 보고 목도하고 있는데 전한길 보도가 그 따옴표 저널리즘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바로 있죠. 그 인용 보도가 갖는 것은 맥락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옴표의 주체가 이 어떤 그 맥락의 흐름에서 중요한 당사자이거나 발언의 내용이 어떤 이 맥락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따옴표를 따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성립이 안 되는 경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기사의 보도 양상을 보면 사실 전형적인 트래픽 대응성 맞아요. 보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사 일타 강사라는 그 수식어가 붙으면서 이 사람의 주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사람도 주장을 하네라는 권위를 낳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문제인 거고 지금은 뭐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이런 유형의 보도보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보도인 거죠. 언론이 좀 너무 나간다 싶은.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유경준 전 의원 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우리나라의 어떤 최고의 통계학자로 그러니까 꼽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지금 뭐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언쟁도 벌였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왜 그거는 그렇게 따옴표를 안 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을 제가 변호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찌됐건 전한길이 새로운 뉴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할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발생이 터졌다. 그리고 그 발생이 something new다. 새로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용 보도 해주는 것이다. 그거잖아요. 지금 결과가. 그렇죠. 뭐 사람들의 예. 대중의 관심사이고 예. 언론은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이게 보도를 해야 된다. 어제 오늘 이런 일은 주장이죠. 아니에요. 전한길 보도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 국면에서 가장 그 부정적인 면모 속성이 뭐 드러나는 거죠. 예,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 뉴스가 올드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까지 그럼 너무 퍼지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거겠죠. 뭐 그 얘기를 안 하다가 처음 나온 거니까. 근데 새로운 게 맥락 속에서 새로운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지. 갑자기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갑툭튀. 그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거로 따지면 뭐 세상에 천지에 널린 게 새로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도 양이 지금과 같은 거는 비정상적이고 훨씬 더 적어야 되는데 이런 주문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공허하죠. 예, 지금 이 인터넷과 SNS와 이 모바일 시대에 쏟아지는 그 양을 우리가 뭐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참 그러니까요. 공허한 주문인데 그래서 지금 좀 실무적인 얘기를 하자면 한두 줄이라도 좀 붙여주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환길 보도를 하더라도 그 본문 안에 한두 줄이라도 어떤 팩트 체크성, 논평성의 어떤 얘기라든가 혹은 팩트 체크나 논평을 매번 할 시간이 없다면 그 기자가 바빠서 하도 기사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걸 할 시간이 없다면. 그 전환길의 주장과 배치되는 쪽의 주장을 인용해서 한두 문장이라도 붙여주는 성이라도 좀 보이면 좋아요. 그거는 복붙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안 하고 전환길은 말했다로 그냥 끝.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조금 실무적으로 다듬으면 더 나을 텐데 이것도 뭐 안 바뀔 그러니까 겁니다. 사실은 전환길 씨 사례는 그 하나 예고 제가 평소에 가졌던 의문이자 의아함이자 불만이 뭐냐면 정유라 씨가 뭐 하나 올리면 왜 이렇게 인용 보도를 많이 합니까? 많이 보기 때문인 거죠. 그게 도대체 네.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무슨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사로 장사를 하는 것 중에 그거죠, 일환인 뭐.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연예인 기사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트래픽이 그러니까 언론 이데올로기가 돼버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마무리하죠. 네. 네, 깝깝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